중국은 그래서 반도체에 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반도체 대학을 만들고 있고, 반도체 쪽만 수만 명이 아니라 지금 10만 명 이상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1년에 약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반도체 전공자들을 배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핵무기와 동일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반도체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게 제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바이든이 기술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술 지지에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돌파하는 방법을 하나 찾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또 다시 제재하고, 중국이 다시 다른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또 제재하고, 이렇게 그 탐앤제리처럼 계속 중국이 어떻게든 방법을 모색하면 그걸 또 제재하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제재를 해 나갈 거고, 중국은 계속해서 그 제재를 돌파할 방법을 찾을 거고. 그럼 아까 얘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도전자가 이길까? 챔피언이 이길까? 몰라요. 모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로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워낙에 글로벌 핫 컴피티션이 있는 영역이다 보니 모든 공급망 가치 사슬들이 전 세계에서 첫째일지 아니면은 그 참여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사실 자기 실력으로 그 반도체를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럼 타이완이라고 만들 수 있냐? 사실 타이완도 그 제조 공정만 하는 거지 설계를 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의 탑 클래스 기업들,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급망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배제당하는 거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못하는 영역은 전부 자기 국산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느냐? 기술이라는 게 막으면 우회하는 기술을 또 찾게 돼 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기술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7나노 기술을 제재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못할 거야. 이렇게 이 복잡한 기술 영역을 그냥 한마디 말로 7나노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제재했으니까 넌 못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7나노가 아니라 8나노 기술은 쉬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라는 거는 다 7나노에서 5나노로 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다가 누군가 돌파해서 나가는 거고, 그죠? 그러면 5나노에서 3나노로 갈 때도 누군가가 돌파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2나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너 2나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삼성, 너 2나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돌파 못하면 너희 다 말아 잡는 거야. 그런다고 되나요? 기술 개발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까요? 아니, 제가요 원래는 2나노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해보니까 1나노가 돼요. 이런 일은 불가능할까요? 생각지도 않게 1나노가 되더라고 이게. 그런 일은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의 이야기를 마치 산수에서 사탕 2알 더하기 3알은 5알 되는 식의 그 계산법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런 경험과 쓰라림이 누적이 돼 있다가 그것이 우연이든 우연치 않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생기면 그게 돌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7나노 지나면 5나노 되고 5나노 지나면 3나노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서 반도체에 관해서는 무기와 동일한 그 정책 중요도를 부여를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반도체 대학을 만들고 있고, 이미 이제 그 입학 정원이 반도체 쪽만 이게 수만 명이 아니라 지금 10만 명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약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반도체 전공자들을 배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반도체 개발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국가 펀드를 소위 빅펀드라고 하죠. 그거를 조성을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너희는 아무리 투입을 하고 아무리 해도 지금 너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너희는 미국을 결국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14억 인구가 거국 체제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투구를 하는데 우린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야. 그게 내년일지 10년 후가 될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반도체에 지원할 정도는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이제 핵무기와 동일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반도체 개발은 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대중정책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공산당의 시각은 바이든이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미국이 우리한테 할 짓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제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반도체를 우선순위로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다만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올 거냐 회초리를 들고 올 거냐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거고, 두들겨 패러 오는 건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한국은 국제관계를 볼 때 대부분 쌍무적 관계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주한관계, 중미관계, 중국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미국 같으면야 미국을 어떻게 얘기하지? 미국은 어떤 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중국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다음으로. 예. 중국 입장에서 이제 정치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놈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럼 두 번째로 고려할 나라는 어딜까요? 한국은 몇 순위쯤 가면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한국은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중국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중국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그렇게 신경 써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일반론적인 거예요. 한국, 우리 편이냐 미국 편이냐. 나는 중국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국이 난 미국 편이야. 그래? 그럼 미국 편을 들더라도 총 들고 와서 나하고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태도를 안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에 반해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분명하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능쳐서 중국과 한판 뜨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예스라고는 공식적으로 아직 안 했고, 그러나 이제 그 행동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만 거의 우리의 적국이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이죠. 한참 중국의 성장에 기대 좋았던 한국 경제가 중국과 함께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이 뭘 하고 있다는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태도를 보고 있으면 여차하면 나한테 총을 쏠 나라인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내 물건 사줘 이런 얘기는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우리하고 잘 지내겠다는 거니?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지? 요게 이제 중국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이게 중국의 시각인 거고요. 그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외교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구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중국이 뭘 요구를 하고 뭘 요청을 하는지 우린 몰라요. 정부 사람도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중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단말적으로 나오는 마지막 순간에 그런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국이 원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뭘 원하네. 우리 물건 많이 사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중국이 그래 사줄게라고 했나요? 아니야 난 안 사줄 거야 그랬나요? 사실은 그 얘기도 들은 적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린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싶어 한 적도 없고 그냥 중국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놈들 뭐 이래가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상대편 편을 그러니까 중국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저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지 그걸 알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다 말이죠. 그럼 너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하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어떻겠냐면 이게 어떤 협상이 되고 어떤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됐고 나 듣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나 돈 벌게 물건이나 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저쪽 중국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건 사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한국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로부터 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줄 수가 없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좋은 꼴 보기 힘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요구할 게 아니라 딴 데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그럼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뭔가 건설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죠. 근데 현재 우리가 돌아가는 건 상대방 얘기는 안 듣고 됐고 난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 해줘. 안 사주네 이놈들이? 왜 안 사주는 거야? 중국에서 뭐라 그래? 아 됐고 사줘.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든가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되려면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뭘 원하는지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떤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겠죠. 중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중국은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과의 갈등, 그 배경에 숨어있는 양안 문제에 대해서 빠져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돼달라고까지는 안 하겠다. 근데 만일에 총칼 들고 싸우는 사태가 되면 한국은 빠져라. 최소한 빠지겠다고는 해주라. 그렇게 해주라. 이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양안 전쟁에서 빠져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명시적으로는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행동을 보면 미국, 일본이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로 지금처럼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정부는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아마 중국과 총칼을 마주대야 할 가능성이 크죠. 한국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있는데 양안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할까요? 근데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상호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공격받으면 북한은 참전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참전하면 북한이 통통배 타고 타이완 앞바다에 가서 싸우겠어요? 북한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너무 상황을
사실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사업은 다 꿰고 있을 텐데 실제로 논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제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지 않으려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소수의 몇 명이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의사결정인데 그걸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양안 전쟁이 시작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게 만일 저 먼 대만 해협에 우리 군함이 가게 될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마 큰 오산일 겁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그동안 쭉 중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중국 쪽의 상황을 보다 피부로 느끼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여론이나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감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으니 한국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